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수업에 참여해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강연을 준비해주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 안상훈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저희가 4차 산업시대 국가사회보장 개혁 방향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복지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롭다는 점입니다. 비효율성과 방만한 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게 짐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안상훈 교수님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안상훈 교수라고 합니다. 이게 대면으로 만나서 좀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요즘 코로나가 점점 또 심해져서 비대면으로 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제가 생각하는 좋은 한국의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첫 번째 드릴 얘기는 이 복지국가라는 것의 일단 정체성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복지국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수정 자본주의라는 개념과 거의 동의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와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압승을 거둔 거는 뭐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자본주의만 가지고는 그대로 원형적인 자본주의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자본주의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가장 좋다라는 걸 인정하더라도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순치시켜 가야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이 자본주의가 작동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특히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본주의가 마치 사회주의와 뭔가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것을 배경으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전략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주의와는 상관이 없거나 혹은 사회주의가 가질 수 있는 장점만 자본주의가 조금 취해와서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전략이란 건 그래서 사실은 좌파도 싫어하고 우파도 싫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뭐 마르크스 엥겔스 버전의 그 좌파들, 사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지국가 프로젝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좌파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시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아담 스미스 이래 그 시장 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만을 고집하는 이 우파 중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더 치우쳐 있는 우파들은 이 또 복지국가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복지국가라는 것이 상당히 큰 정부 프로젝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류의 사고방식에서는 또 복지국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정치와 관련해서 중도 진영이 사실은
자리를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 그 중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 손에 꽉 쥐고 제대로 챙겨야 될 분야가 이 복지국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좌파, 우파, 공이 다 사생아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싫어한다. 좌파, 우파가 똑같이 싫어하고 오늘 제가 그 얘기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좌파, 우파가 복지국가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들의 표현과 용어와 개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크게 아주 깊이 있게 주제를 다루진 않겠지만 이따 Q&A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시면 그때 가서 이 체제 문제와 생산 체제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기본소득이 과연 복지국가 프로젝트냐 혹은 체제 전환과 관련된 또 다른 것이냐 뭐 등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한 서너 파트 Q&A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풀기 힘든 숙제 3대 난제와 이 복지국가의 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매칭시키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난제예요. 고용 격차,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 주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고한테 이세돌이 지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짝 쫄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몇 년 됐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로 돼 있지만 사실 알파고와 이세돌이 세계의 바둑 대국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도박사들은 다 이세돌한테 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파고를 이세돌이 쉽게 이길 것처럼 기대를 갖고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예, 뭐 한번 무승부인지를 기록한 거 말고는 한 번 이겼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우리 언론에서 이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얘네들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인간의 노동, 인간의 일이 갖는 가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그 블루칼라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이 고용 없는 성장 문제, 노동의 종말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주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체해가는 방식이 될 거다라고 우리의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알파고한테 이세돌이 딱 지면서 나왔던 얘기들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사무관 이하 공무원, 심지어는 기자 등등등 전부 직업을 잃게 될 거다. 이제 AI라는 것이 그 singularity point, 그러니까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특이점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AI나 로봇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인간의 노동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공포를 그때 한번 굉장히 진하게 느꼈습니다. 예전에 뭐 블루칼라 정도라고 주로 지식인, 엘리트 계층에서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문제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던 걸 이제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뭐 이런 직업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공포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전 국민이 그 정도의 학습 기회를 가진 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고용 없는 성장에 관한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암울한 그 고용 디스토피아에 관한 암울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거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한번 함께 겪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제러미 리프킨 이후에 이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이라는 내용은 아마 많이 회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노동을 대체해 버릴 거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일자리를 그냥 거의 다 잃어버리는 고용 디스토피아가 연출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지국가에는 거의 양쪽에서 뺨 맞는 효과가 연출이 됩니다. 하나는 납세자가 줄겠죠. 왜냐하면 돈벌이를 못하니까 납세자가 줍니다. 또 하나는 돈벌이를 못하게 되면 장기 실업 상태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늘겠죠.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빈곤하면 복지로 상당 부분 커버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지 수급자는 늘게 됩니다. 납세자는 늘고 복지 수급자가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국가는 어마어마한 재정위기에 봉착이 되게 되고 국가 운영이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사회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난하게 되면 소비 침체로 이어지겠죠. 자, 소비 침체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자본 진영에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됩니다. 소비자의 실종은 자본가들이 자본 측에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지금 고용률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한국이 한 요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많이 고용하고 있는 나라들, 주로 여기 보면 저 북유럽 국가들이 고용률이 꽤 되고요. 보면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좀 가톨릭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가톨릭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 가부장적인 시스템과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낮은 쪽에,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현재도 낮은데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 노동의 종말 현상이 만약 가시화되면 이 고용률이 더 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모종의 고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정도 여기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지국가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고용률을 선방하느냐 아주 그냥 폭망으로 가느냐 이 기로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잠깐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요거는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그 계량 분석 방법 중에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변수를 넣고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그 종사자 수가 어떻게 될지를 시나리오 한 4개를 정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선방할 수 있는 시나리오 2가지가 한 위에 나와 있고 이 폭망 시나리오 2개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스템 다이나믹스 미래 예측 방법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오늘 다 얘기하기는 힘들겠고, 일단 결과가 시나리오 4개는 한 둘로 완전 위기 폭망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있고, 하나는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2025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총 종사자 수를 맥시멈으로 해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국가가 아무리 잘해도,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런 낙관론자들의 의견을 아무리 받아들여도 일자리는 준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률이라는 걸로 정식 통계를 가지고 봐도 똑같은 그림이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를 보면 아무리 낙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지금보다 고용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이건 대한민국의 경우에 일단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히 대표적으로 그 5060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세대는 지금 입직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고용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젊은 세대가 지금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힘들어질 걸 계속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이미 인사이더로 들어간 사람들이 일자리를 청년 세대한테 양보하고 나올 공산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없죠, 당연히. 그러면 이 줄어드는 부분만큼 누구의 몫인가? 이다 청년들이 앞으로 계속 떠안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은 각 당으로 쪼개질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당 하나로 거의 뭉쳐서 기성정당하고 싸워야 될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도 가끔씩 미래 예측을 해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저는 이제 뭐 486, 586 세대인데 우리 세대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누릴 거를 많이 누린 세대고 지금 여러분 세대가 처음으로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할아버지 세대보다 힘들어지는 세대가 될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빨리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을 정치권에서 내놓지 못하면 정치는 왜 있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개예요. 그 사회 갈등 조정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업 투자는 기업 회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국가의 운명을 거는 10년, 20년 후의 의사결정은 정치권에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정치권 586이 잡고 있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을 거냐?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난제 두 번째입니다. 양성 불평등. 지금 오늘 이 방에 제가 보면 우리가 좀 성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방. 대충 보면 이 방도 그 생각보다는 거의 좀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초네요. 여러분들 그것도 좀 시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지금 두 번째 풀기 어려운 숙제가 바로 이 양성격차, 양성불평등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정치권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문제, 이게 이제 남성 여성 그냥 감정적인 싸움의 문제라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성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경제 섹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섹터에서 여성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 성장 발목을 잡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물론 저는 딸내미가 하나 있기 때문에 딸 낳고 나서는 상당히 그 여성 친화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도 성장, 이건 뭐 복지 문제, 평등 문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장 문제만 봐서도 지금 대한민국처럼 인적 자원을 남성, 여성 갈라서 활용하면 이건 그냥 망합니다. 자, 양성불평등이 왜 대한민국의 성장,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큰 함정으로 작동하느냐. 사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얘기하면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자본주의가 왜 사회주의를 이겼고 시장에서의 그 자유로운 경쟁이 어떤 가치를 지니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그런가요?
자유로운 경쟁은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치가 있죠. 왜 가치가 있죠? 자, 우리가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야만이 각자 최고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압승을 거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압승을 거둔 다음에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질곡, 이건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전부터 작동하던 패트리아키, 가부장주의라는 것이 계속 온존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자본주의가 되게끔 자본주의를 나쁜 방식으로 왜곡하는 이 가부장주의가 자본주의와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부장주의는 남성 여성 갈라놓고 남성의 능력만 뽑아 쓰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억압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뭐 경제성장 지난 한 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잘한 건 다 알죠. 그렇죠?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뭐예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우리 뭐 희토류, 석탄, 우리 석유 나나요? 대한민국, 그쵸? 대한민국은 부존 자원, 그 피지컬한 물리적인 자원은 거의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여태까지 우리가 잘 써먹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원. 자, 근데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에서 특히나 뭐 부존 자원 많은 나라들, 뭐 저 오일머니로 살 수 있는 아라비안 국가들, 뭐 이런 데는 그냥 가부장주의 해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걔는 부존 자원 팔아먹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 거기 인적 자원이 별로 중요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떤 시스템이냐? 당연히 인적 자원이 무지무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자원이 인적 자원인 나라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남성 자원과 여성 자원을 갈라가지고 남성 자원은 맥시멈으로 써먹고 싶어 하는데 여성 자원은 꾸깃꾸깃해서 버리는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성적인 문제에서의 무슨 양성 불평등, 무슨 뭐 LGBTQ 뭐 그런 거를 용인하냐 마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경제 성장 문제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이 가부장주의가 온존되는 이런 자본주의를 계속하게 되면 망한다. 최소한 더 발전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근데 연구가 아직도 계속됩니다. 왜? 다 아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뭐가 잘 바뀌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부장주의라는 문화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남성 중심으로 가는. 자, 어쨌건 사람밖에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의 반을 홀대하는 이상한 문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실은 양성 평등하게, 양성 골고루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누구든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본인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지금보다 최소한 1.5배는 될 거라는 게 여러 연구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성, 여성 경제 시스템에서 차별하는 순간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대한민국의 모질란 남자들이 여성들을 시스테믹하게 자꾸 누르려는 현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기성세대는 이미 남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을 했고 뭐 집에 가면 아빠 노릇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원을 갖고 있고 등등. 근데 문제는 지금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남성, 여성 둘 다 공의 노동시장의 약자고 피해자고 이젠 여러분들 결혼, 출산 등등 지금 시스템으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에서는 남성들도 별로 얻을 게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빨리 바꿔줘야 될 부분이고요. 자, 제가 그 노동자들 뭐 혹은 사장님들 등등 뭐 복지 문제, 고용 문제, 양성평등 문제 등등 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늘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사장님들이 주로 이제 남성 사장 아니 어떨 경우엔 여성 사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 나는 웬만하면 남자 뽑는다. 능력이 같으면 남자 뽑는다.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남자 쓴다.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직원을 뽑아놓은 말이지 집안일 때문에 퇴근도 빨리 해야 되고 저 야근도 못 하겠다 그러고 어디 외근도 힘들어하고 출장도 잘 못 가고 회식은 물론이고 어디 지방으로 저 전근 이런 건 아예 불가능하다. 이게 부려먹기가 남자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여성보다는 남성 뽑겠다. 이런 얘기들을 무지 많이 해요. 자, 지금 제 표현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집안일 때문에요. 여성들이 무슨 뭐 능력이 없고 무슨 성격이 이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집안일 때문에. 그 집안일이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집안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밥하고 빨래하는 걸까요? 예, 그런 건 요즘 문명의 이기, 밥솥, 뭐 세탁기, 전기 청소기 옛날하고는 달리 기계들이 많이 해줍니다. 그 문제가 아니죠. 아이 낳고 키우고 애 키우는 거,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힘이 드는 아동 돌봄. 자, 그다음 집에 어르신 중에 뭐 양가 어르신 중에 누구라도 편찮으셔요. 입원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부모가 편찮으시면 며느리가 가서 또 장인 장모가 편찮으시면 딸내미가 가서 남자들은 잘 안 해요. 가도 그냥 얼굴만 좀 비치는 수준이지. 그쵸? 병원 간병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는 별로 아직 안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 뭐 다 아직 건강하실 테니까. 근데 제 주변 또래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집안일이 뭐냐면 돌봄과 관련된 아동 돌봄, 노인 돌봄, 뭐 환자나 장애가 있으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돌봄, 뭐 학교 다니는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뭐 공부도 가르치고 뭐 해도 봐줘야 되고 이런 전부 다 돌봄, 케어라고 얘기되는 서비스 영역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모든 일이 집안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집안일이에요.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예.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던 지금 뭐 하여튼 그 잘하고 있는 복지국가 전략 중에 대표적인 데가 북유럽 국가들인데 북유럽 국가들 가서 예컨대 이런 인터뷰를 해보면 거기선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왜? 남성 여성 똑같이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러지 나는 남자를 더 뽑겠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왜?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이제 독일 그 메르켈 뭐 그 이전에 슈레더부터 시작해서 독일이 이제 복지국가 개혁을 엄청나게 하고 나서 요즘 뭐 유럽에서는 아주 그냥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요즘 뭐 좀 배워야겠다 싶으면 독일 많이 갔다 옵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종류의 돌봄과 관련된 일들이 집안일이 아니라 나랏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제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잘 굴러가는 복지국가를 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돌봄과 관련된 일이 여성이 의무로 집안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랏일이다. 자, 돌봄이 나랏일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들이 집안일 때문에 직장생활을 잘 못할 일이 애초에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국가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나라처럼 지금 그림에 보듯이 복지국가 사이즈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여성들이, 그러니까 복지국가 이걸 안 해주니까 여성들이 돌봄 관련된 일들을 자기들이 의무로 하는 집안일로 돼버리는 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어떤 나라는, 여기는 이제 괜찮은 나라들인데, 뭐 예컨대 스웨덴 같은 나라와 우리보다 좀 많이, OECD 한 평균 정도, OECD에 많은 나라들 한 지금 20에서 5% 차이 나죠. 이 5%가 대부분 차이가 그 방금 얘기했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우리보다 많이 하니까 그 돈 갖고 이 여성 친화적인 돌봄 복지 쪽에 좀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퍼뜩 생각하기 쉬운데 기존의 복지국가는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주로 현금 복지국가예요. 현금으로 되는 복지국가 중에서도 연금이나 실업보험이나 이런 쪽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긴 하면 뭐 EITC. 자, 연금이나 실업보험, 이런 사회보험은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볼게요. 연금이나 실업보험 같은 사회보험, 대규모 사회보험은 남자, 여자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예, 노동시장의 승자인 남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 뭐 등등 연금보험료나 내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일을 해서 번 소득, 그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고 또 보험료 수준에 비례해서 나중에 연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들은 이게 말로는 성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이 80이라면 남성들이 100, 110 정도 받아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승자인 남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이 연금이나 실업보험 같은 사회보험들이에요. 대부분의 현금 프로그램들은 가부장 시스템에서는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성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혹은 돌봄 노동에 관한 의무라는 그런 질곡에서 여성들을 좀 이렇게 빼줄 수 있는데 복지가 돈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시스템이 연금이나 실업보험이나 이런 사회보험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서는 이걸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 줄이고 실업보험 줄이고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아예 여성들은 그냥 노동시장 참여도 그렇고 노동시장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집안일의 질곡에서 빼주는 그런 복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복지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현금복지, 그중에서도 사회보험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쪽으로 간 나라들이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아까 얘기했던 가톨릭 중심으로 가톨릭 문화 중심의 뭐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뭐 이런 쪽 나라들 대부분의 대륙 유럽 국가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돈 쓰는 거는 스웨덴하고 비슷하게 써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스웨덴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근데도 그 돈이 남성들을 위한 연금이나 실업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가부장 시스템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는 복지가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북유럽 국가들은 이거는 뭐 예전부터 북유럽에서는 남성 여성 그 평등이 상당히 진전이 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초기에 그 스웨덴 같은 초기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읽었던 사람들이 이거는 저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나와서 다 일할 수 있게 해야지 경제성장이 되고 또 경제성장이 돼야지 거기서 나온 돈으로 복지국가를 계속 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보다는 이 양성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특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주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인식을 가졌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냈던 그 리더십 그게 중요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마 문화적인 배경이겠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집에 있어라가 아니라 여성들도 나와서 일해야지 우리 같은 그 조그만 나라에서는 대국들하고 경쟁을 해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부존자는 별로 없고 사람밖에 없는데 여성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 복지국가를 하더라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복지국가를 하자. 그런 체제가 북유럽 전략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이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인데 이 한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자형 커브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는 딱 임신 출산, 가임기 여성 때 노동시장 참여율이 푹 꺼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50 정도 돼서 조금 40 이후에 애들 키워놓고 자 여러분들 경단녀라는 표현은 다 알죠? 경단녀라는 표현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유럽 가면 경단녀라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 조금 비슷한 게 이제 일본 같은 나라들이고 딴 나라들 보면 M이 아니라 다 상상하는 대로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거의 경제활동 참여해서 계속 많이 하다가 40대 후반 50대 뭐 그래갖고 한 60대에 노동시장에서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푹 꺼져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도 연금이나 실업보험 같은 현금성 노동시장 승자가 복지에서도 승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가부장적 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자인 여성들을 여기서 끄집어낼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뭐 한 10여 년 전부터 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복지국가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 2010년 무렵부터 이제 복지가 확 그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적어도 지난 정부까지는 뭐 이거는 뭐 정권 차원의 그 공과를 떠나서 그 복지 전략 관련해서는 이 여성 친화적인 복지 쪽에 상당 부분 그쪽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건 뭐 좌파 우파 모든 정치권에서 죄다 그게 아니라
실업급여 늘리고 뭐 연금급여 늘리고 이런 쪽에 자꾸만 쉽게 얘기하면 현금급여 쪽으로 자꾸 힘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이게 대학 진학률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번 들어갔다가 다른 학교로 갈아타는 비율도 많고, 또 4년제 대학 나왔다가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전문대 또 들어가는 비율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100%가 넘습니다. 딴 나라들보다는 훨씬 높죠?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대학 교육 투자는 그러면 남성, 여성 똑같이 아니면 여성에게 대학 교육 투자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맨 밑에가 우리나라죠. 이 유럽, 뭐 북유럽,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위쪽에 80%쭉 넘어가지고 거의 90%까지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한 60 몇 프로. 그러니까 20, 30%의 갭이 유럽 복지국가와 아직 우리나라가 있다. 이건 고학력 여성들이 공부는 다 해놓고 100% 넘게 공부를 해놓고 반 정도밖에 노동시장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고등교육을 우리가 투자라 그러죠. 그렇죠? 교육은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길러진 인적 자본이 나중에 생산으로 우리 사회에 뭔가를 돌려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에게 대학 교육 투자를 엄청 해놓고 반밖에 안 써먹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피식피식 웃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원어치 사놓고 한 4억 원어치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세요. 진짜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10억 해놓고 4억을 찢어버리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인적 자본 투자에서는 10억을 여성들한테 투자해놓고 4억은 그냥 찢어버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것도 삼성전자 주식만이 아니라 주식 포트폴리오가 여럿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상당히 심해요. 오히려 저학력 여성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래 가지고 계속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육 여성에 대한 투자 대비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써먹는 투자 회수, 생산 이 비율을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교육 투자를 고등교육 투자를 여성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만약 이 정도로 계속 될 것 같으면 여성들 이 빨간 그래프를 한 이 정도까지 쭉 밑으로 끌어 여성들은 대학 못 가게 응?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오히려 그리고 그걸 다른데 생산으로 회수할 수 있는데 투자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 낫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뭐 이게 출산율, 학교 출산율 대한민국 제일 이제 우리가 0점 몇도 한번 찍었죠? 얼마 전에. 이것도 몇 년 전 그림인데 이게 더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그렇죠? 이게 보이콧이에요. 젊은 여성들이 제가 보기엔 아주 합리적인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들 사는 거 봤거든요. 응? 엄마들도 할머니 사시는 거 보고 할머니 세대는 어떻게 야 니네는 대학 가라 꼭 응? 내가 못 배워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는 대학 간 분들이 많아졌죠. 뭐 지금 젊은 분들은 어때요? 더 하죠. 근데 문제는 대학은 점점 더 여성들이 많이 가게 됐는데 지금 젊은 여성 세대에서 젊은 세대 여성들이 보기에
아니 대학 나와서 집에서 경력 단절 어차피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 황당한 거야. 난 저렇게 살기 싫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우 애 낳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고 굉장히 사실은 우리 엄마가 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집에서 그냥 저렇게 지내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나는 애를 낳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었죠. 근데 그것도 한 10년 그렇게 했어요. 10년.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해. 학교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비혼을 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학부 여학생들 중에 제가 요즘 해보면 반은 아예 결혼을 안 하겠대.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합리적인 선택이야. 왜? 대한민국 지금 시스템이 그 많이 배운 여성들이 결혼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자, 이제는 출산 보이콧을 넘어서 결혼 보이콧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것 때문에 여성들한테 투자한 교육 투자를 못 뽑는 상황. 그게 집안일의 질곡. 근데 또 출산율이 낮아져. 근데 이 출산율이 낮아지면 미래 세대의 생산 인력의 실종. 이렇게 계속 가면 이거는 나라가 망조든 겁니다, 그냥. 이런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선택은 출산율 높고 미래 성장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되는 나라로 이민 가세요. 그게 또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실제로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사는 집들에서 자식들을 뭐 중학교 때부터 외국 많이 보내죠. 이것도 또 엑시트 옵션으로는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정치가 해야 될 게 뭐냐? 답은 너무 뻔한데 그걸 왜 안 하는지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자, 세 번째 난제입니다. 이건 뭐 소득 격차, 불평등과 양극화. 우리가 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예, 절대적으로 어떻게 모든 가난 거기다가 우리가 빈곤도 뭐 절대적인 빈곤을 넘어서서 상대적인 빈곤까지 얘기를 하면 상대적인 빈곤까지 어떻게 다 끄겠습니까마는 이 불평등이라는 것도 자본주의 우파 리버터리안이라고 하는 그 자유지상주의 그룹에서는 예컨대 뭐 하이եկ이나 밀턴 프리드만이나 뭐 이런 쪽의 그 경제 사상가들 입장에서는 이 불평등이란 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불평등은 자본주의에서 그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왜? 이게 결과가 다 평등해질 것 같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결과가 불평등하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그 논리인데, 근데 문제는 불평등을 그렇게 보는 거는 저도 동의를 못하지만 불평등을 또 완전히 끌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불평등을 제대로 매니지하지 못하면 또 양극화가 지금처럼 계속되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된다. 이걸 뭐 아까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얘기했죠. 가난한 사람들이 늘면 신뢰 감소, 교육 투자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수요, 소비의 실종, 그래서 총생산, 총투자 감축. 이건 그냥 점점점 나라 자체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불평등도 어느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대까지는 대한민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제성장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격차는 발생했지만 절대적으로 다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들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 복지, 뭐 불평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용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지 10년, 20년이 벌써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가난하면 쭉 가난하고 가난하면 그 가난한 집 애들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정치가 어마어마하게 일조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오히려 민주화 이후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불평등 양극화를 제대로 관리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이제 혹시 이따 여러분들 기본소득 관련해서 요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걸 정치권에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 기본소득의 비용이라는 기본소득의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본소득을 전 국민한테 주는 특히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상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불평등 관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 이건 뭐 수학적인 계산으로도 쉽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어떤 자본주의도 어떻게 수정이 돼도 그게 예컨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서 생산 결과물을 진짜 결과의 평등 수준에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있는 걸 전제로 할 경우에 복지 지출이 예컨대 지금 전 세계에서 복지 지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GDP 대비 한 35% 정도거든요. 프랑스가 그 정도 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정도 쓰는 돈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불평등 양극화가 제대로 매니지 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 80% 정도를 나눠 먹을 수 있으면 그 정도 갖고 실질적인 결과의 평등이 가능한데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하고 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 총량을 기본소득에 써봤자 빈곤구제가 제대로 안 된다. 좀 긴 얘기인데 쉽게 한 얘기 이런 겁니다. 예컨대 35%를 뭐 교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40%라고 치죠. 40% 정도를 GDP 대비 40% 정도를 기본소득에 다 쓰고 정민한테 똑같이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고 나면 뭘 못하죠? 교육도 못하고 그쵸? 공교육도 못하고 보건 의료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눠준 돈 갖고 다 살아라 시장에서 알아서. 그러면 그 기본소득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가구에서는 이제 교육 못 받습니다. 예, 처절한 계산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소득도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지니계수. 대한민국의 지니계수가 불평등 정도죠. 아직 다른 나라보다는 비교하면 중간 정도 돼요. 근데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상대 빈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한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으로 보면 큰 틀에서의 불평등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상대 빈곤이라고 하는 거로 보면 가난한 사람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질문 하나 할게요. 복지를 한다 그러면 복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가 돼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 1, 네, 사회 소외계층. 전 국민 2,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글쎄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아마 어떤 이념을 우파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이건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은 방금처럼 물으면 답은 가난한 사람 먼저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커요. 자, 전체 인구의 빈곤은 이 흐린 막대기고 노인 인구는 이 진한 색깔 막대기인데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가난한 비중도 뭐 낮은 편은 아니지만 노인 빈곤 비중은 너무 높죠. 자,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진짜로 노인들이 이렇게 가난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또 논박의 여지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소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빠져요, 상당 부분. 그러고 나면 이게 노인들이 진짜 가난해? 뭐 이러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소득은 또 우리나라가 일찍 노동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일단 뭐 노인들이 빈곤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거든요. 노인들이 소득이. 자, 이달의 소득이 노인들이 빈곤한 소득 기준으로 빈곤한 사람이 노인 2명 중에 하나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보편적인 사회수당 거의 보편적인 준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지금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유기도 해요. 우리나라 노인이 너무 빈곤하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다 주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다 주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본소득 같은 거거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사회수당. 이게 이제 학술적인 개념으로는 그 소셜 얼라원스라는 개념, 사회수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학술적인 개념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그거는 그 UBI라고 해서 Universal Basic Income이라는 완전 상당한 보편소득, 이거는 또 복지국가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 체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학술적인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학술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정치 상품이에요. 정치 상품명, 브랜드 네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왜? 그 앞에 뭘 붙입니다. 뭐 아동 기본소득, 노인 기본소득, 요즘에 뭐 청년 기본소득. 자, 정치인들이 쓰는 개념이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회정책학적 개념으로는 사회수당이라는 개념이 맞는 건데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정치인들이 부르는 걸로 오케이를 해주고,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그 사회수당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아동수당하고 노인수당, 그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학술적인 용어로 다시 풀었으면 노인사회수당이고, 그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그대로 거의 쓰고 있네요. 자,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기본소득 얘기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사실은 그럼 청년 사회수당이에요. 청년 수당을 정치인들이 그냥 요즘 팬시한 개념이 기본소득이니까 기본소득 붙인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오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아동 기본소득, 아동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이라고 보고 기초연금을 노인 기본소득이라고 보면 청년 기본소득을 해도 돼 말아도 돼? 여기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이런 전제라면. 그러니까 완전 보편 기본소득을 지향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지만 또 가능하다고 보지 않지만 뭐 굉장히 어려운 세대, 지금 아동 세대는 뭐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애들은 커야 되니까 준다. 이게 이제 돼요. 사회수당의 조건이 그런 겁니다. 노인들 소득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이 필요해. 거기도 오케이였죠. 그럼 지금 청년 세대, 아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근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 이거는 본인들의 나태함이나 모자람이 아니고 시스템이 지금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구조적인 문제야라고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전 국민이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청년 수당도 가능해요. 근데 논리는 그런 제안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를 기본소득으로 다 바꾼다 뭐 이런 소리는 좀 오바가 심한
그런 주장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죠. 시간이 있으면. 자, 우리나라 어쨌건 지금 복지국가가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10% 정도밖에 안 합니다. OECD 평균이 한 23%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3% 더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어마어마하게 막 하고 있죠.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아직 연금이 성숙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금 보험료 내는 사람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인 중에서 연금 보험을 실제 수령하는 사람의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이제 그 노동시장 참여했던 사람들이 죄다 연금을 받게 되는 한 10년, 20년 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어떤 복지제도를 더하지 않아도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게 이미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 요거 보고 현재 지출 보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별로 안 하니까 돈 막 써도 돼 복지에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무식하거나 혹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알고 그러면 나쁜 거고 모르고 그러면 무식한 거고 둘 다 퇴출 대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요즘 뭐 어떻게 하겠냐. 기본소득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저 노조를 비롯해서 제가 외부 특강할 때 그 노조 대상으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들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자꾸 이상한 데만 그 뭐 타다 택시 뭐 이런 데만 가가지고 그 혹은 뭐 지금 임금 올려달라는 투쟁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이미 로봇화 비중이 제일 큰 나라예요. 많이 알려져 있죠. 또 하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1인당 국가 R&D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굉장히 과학기술 쪽에 과학기술 백그라운드를 가지면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그 박수 받는 그런 그 출발점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R&D를 엄청나게 쓰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노동 대체형 AI를 만드는 쪽에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뛰어넘는 노동 대체형 인공지능, 노동 대체형 로봇을 만드는 쪽에 우리나라 R&D 투자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산업 전략 중에도 노동 대체형 전략이 아니라 노동 보조형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기술 수준에서도 인간하고 협업해야지 효과가 더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AI를 만드는 그런 기술 진보의 길이 있고 인간이 없이 그냥 AI 혼자, 로봇 혼자 하게끔 가는 그런 기술 진보의 길도 있어요. 자, 자본 측에서는 뭘 좋아할까요? 예, 당연히 노동 대체형 전략을 좋아하겠죠. 그냥 AI, 로봇. AI나 로봇에만 투자하면 이제 노동자를 뽑지 않아도 되거든. 노조 때문에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기업이나 자본 측에서는 노동 대체형을 선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R&D가 이 노동 대체형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조는 여기서 깜깜.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이번 달 임금이 더 중요해. 그래서 10년 후에 자기들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들어올 청년 세대들 뭐 여기는 일자리가 꽉 막혀도 아무 상관도 안 해. 이게 대한민국 노조에 가서 제가 직접 얘기를 많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좀 틀려먹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근데 가서 이런 얘기를 노조의 전략가들하고 하면 야 이거 내가 진짜 몰랐다 이런 줄. 이거부터 신경 쓰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괜찮은 연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알고도 아니 그거 신경을 안 써 그냥. 이게 뭐 586 세대 뭐 기성세대 욕먹는 딱 그 모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바꿔 주십시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북유럽 국가 독일 뭐 이런 나라도 보면 시장에선 규제를 풀어요. 그리고 국가가 하는 건 뭐냐? 이런 R&D나 뭐 세금이나 복지나 일자리 감소폭 줄이는 방향에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시장이 잘하는 일을 구분을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죠? 시장이 해야 되는 일만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요. 왜? 그게 쉽거든. 현금 갖고 하고 현금 산업부문에 나눠주고 뭐 돈 나눠주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이건 쉽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은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독일, 북유럽 국가들에선 그래요. 그런 건 어디서 하냐? 그거는 기업 자본 섹터에서 알아서 해라. 투자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경영 전략은 너네가 짜라. 우리는 규제는 쫙쫙 풀어줄게. 대신 세금 잘 내라. 우린 그 세금 가지고 복지국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방어를 하고 또 산업 경제 부문에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안타깝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시장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 은행도 자기들이 다 관리 감독하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뭐가 안 돼요. 혁신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저 OECD 그 이노베이션 리포트 쓰는 거에 지금 도움을 좀 주고 있는데 OECD에서 그 국가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혁신 관련해서 리포트가 지금 2번 나왔고 한 번 내년에 또 나올 예정인데 OECD에서 참 혀를 찹니다. 혀를 차. 대한민국은 사람들도 똑똑하고 야 이건 진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권이 와도 정말 혁신적으로 혁신을 안 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진짜 혁신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혁신과 반대로만 하냐. 혁신과 거꾸로 가는 거를 아이디어 내는 데는 정말 혁신적인 게 대한민국 관료그룹이라는 얘기를 사석에서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요즘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노량진 등등 통해서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좀 이상하죠? 바꿔야죠. 자, 국가복지 전략. 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얘기가 복지국가 해야 된다. 근데 복지국가를 하려면 좋은 복지국가를 해야 된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끄고 자본주의가 오히려 더 활성화돼서 괜찮은 자본주의로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복지국가 전략을 취해야 된다. 크게 봐서 좋고 나쁘고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누면 현금 복지 전략, 이거 나쁜 복지 전략입니다. 서비스 복지 전략, 이건 좋은 복지 전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 난제 세 개를 푸는데 이 서비스 전략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북유럽이나 독일형 전략이 이쪽입니다. 자, 복지국가가 오일 쇼크 이후에 대충 한 그 80년대, 90년대에 개혁을 거치면서 복지국가가 두 종류로 쫙 나눠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쓰는 복지국가가 두 종류로 나눠지게. 하나는 현금에 엄청나게 많이 쓰는 나라, 또 한 나라는 서비스 쪽에 상당히 돈을 많이 쓰는 나라. 이렇게 쫙 개혁 과정에 갈려요. 그리고 지금 퍼포먼스가 뭐 경제성장, 실업 문제, 양성평등, 뭐 출산율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게 이 사회 서비스 전략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사회 서비스 전략으로 지금 이제 한창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은 그쪽으로 가야겠죠? 아닙니까? 이게 답인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학계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곡학아세하는 몇몇 학자탈을 쓴 정치권 지망생 몇몇을 빼고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정치인들은 이걸 합니다.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아주 판을 깔았어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복지국가 전략이 나름 서비스 복지 전략으로 오히려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팅이 돼서 왔는데, 이거는 저 노무현 아마 DJ 정부 이후에 계속 지난 정부까지 한 4번 대통령 시기에 사회 서비스 복지 전략으로 상당히 방향 전환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지나서 아마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기억될 게 소득주도 성장, 뭐 마차가 말을 끄는 성장이라고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면 좋죠. 자율주행 마차인지 뭔지. 근데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 현금 복지 전략은 이게 포퓰리즘 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이 현금 복지 쪽에 지금 전부 2발 혹은 반발, 1발 정도는 들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 그러는 경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 현금 복지를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는 사회 서비스 복지가 아니라 현금 복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걸 인지를 하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제대로 된 이유를 갖고 한다면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사회 서비스 복지 전략이 좋은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사회 서비스 복지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반 정도는 서비스, 반 정도는 현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중에 현금을 반 정도 쓴다고 하면 이거를 누구에게 얼만큼 우선적으로 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쓰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나쁜 현금 복지 전략이란 건 이 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도 할 수 없게끔 이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왜냐? 선거에서 무슨 뭐 돌봄 이거를 해드릴게요, 이거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거판이 이미 오염이 됐어요. 지난 한두 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왜냐면 그 이번 정부를 서포트하는 이 사회정책 전문가 그룹 중에서 이 곡학아세한 분들이 제가 보기엔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혼나겠죠, 역사에 의해서. 근데 이분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 뭐 등등 이제 현금복지 경쟁이 선거에서 붙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다음번 보선이나 대선 과정에 두고 보십시오. 기본소득이 넘버원 선거 공약으로 거의 모든 정당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 이 과정에 이제 정치권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될 건 하나, 만약 청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왜 청년 세대가 지금 이 순간 그걸 필요로 하느냐에 대한 청년 복지는 이게 돼야 된다라는 근거를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그걸 풀려면, 자본주의 문제를 풀고 복지국가도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 서비스 복지를 해야 되는데 현금도 해야 되니까 그중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할당을 하는 게 옳다, 이런 논리 구조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청년도 현금 줄게, 중년도 현금 줄게, 뭐 누구도 현금 줄게, 아마 이런 식으로 선거판이 오염되게 우리가 방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남미 남유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있을 한 2번의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그 좌표를 이게 망조가 되는 쪽으로 끌고 갈 거냐, 괜찮은 쪽으로 여전히 견인해 갈 거냐, 정치권에서 누가 이걸 해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복지국가 전략 다양성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제가 방금 했던 그런 전략을 한 3개로 나눴어요. 영미형, 그리고 프랑스 중심의 대륙 유럽형, 북유럽의 사회 서비스 보장형. 이 사회 서비스 쪽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계속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지병, 유럽병, 복지 지출이 늘면 늘수록 경제적 성과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반만 맞다. 뭐가 반만 맞냐? 현금 복지는 복지병, 유럽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서비스 복지는 그렇지 않다. 자, 제가 지금부터 결과를 둘로 나눠서 보여요. 큰 거는 서비스 복지를 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퍼포먼스가 어떠냐? 작은 그림은 그 반대로 현금 복지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낮을수록 좋죠? 사회 서비스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실업률은 줄어듭니다. 왜? 아까 뭐 여성 경제활동 참여 뭐 등등등 얘기했지만 돌봄 서비스 쪽에 돈을 우리가 국가복지가 돈을 써요. 그러면 어느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겠습니까? 돌봄 서비스 섹터에. 그렇죠?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그 서비스 일자리가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이 지금 구조조정을 잘해서 한 5년 후까지 잘하면 그쪽 분야의 제 계산으로 대충 400만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더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1년에 거의 80만 개 정도 가능해요. 80만 개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경제 전략, 사회 서비스 복지 전략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략이 실업률 낮추는 문제 혹은 총 고용률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처방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금급여 늘리면 늘릴수록 실업률 올라간다. 이거는 딴 얘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사기꾼들도 아니고 또 경제학 교과서의 아주 고전적인 내용이죠. 인간의 하루는 24시간이다. 그중에 8시간 자고 먹고 등등등 필요 재생산 시간, 그리고 남는 16시간 중에 몇 시간 일할까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여가, 소득,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내용입니다. 즉 복지를 현금으로 많이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여요. 다른 모든 게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호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면 일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여가 시간을 늘려요. 너무 빤하죠. 서비스 급여를 높이면 고용률 올라갑니다. 현금 급여 늘리면 고용률 줄어듭니다. 이걸 아까 여성 고용 관련해서 돌봄 서비스가 집안일, 나랏일 얘기했죠. 특히 여성 고용률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고학력 여성 고용률을 수직 상승시키는 효과가 사회 서비스 복지에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애 안 키워도 돼요. 시부모, 친정 부모 편찮으셔서 입원해도 간병인 국가가 다 해줍니다. 시간 날 때 문안인사 잠깐 가든지 전화 드리면 돼요. 일하세요. 이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현금 복지는 복지병과 관련되지만 사회 서비스는 성장 친화적 있기까지 합니다. 현금 급여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성장률은 떨어져요. 서비스 급여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성장률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북유럽이나 대륙유럽처럼 돈을 엄청나게 쓸 수는 없을 건데 지금 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제일 나쁜 모델인 이 대륙 유럽형 전략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우리는
웬만하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국형 전략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걸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최소한 잘못된 이 길로 가는 거를 조금 막아줘야 됩니다. 이 길 중에서 더 나쁜 길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남유럽형 전략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현금은 가난한 사람 위주로 주자. 혹은 가난한 세대 위주로 주자. 자, 이 논리라면 청년 기본소득 정치 상품으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금 광풍의 진앙지라고 해서 거기 그냥 대충 말타는 거는 정치권에서 안 해줬으면 좋은 정치권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보편적인 서비스 부분은 이 서비스 복지를 통해서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고용도 늘고 그 고용을 통해서 성장도 늘 것이고 그리고 고용된 사람들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또 좋은 복지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수정자본주의 전략으로서 한국이 가야 될 복지 전략은 사회 서비스 중심의 복지 전략이다. 그리고 현금 복지는 진짜 어려운 계층, 어려운 세대라고 동의가 되는 부분에 집중해서 투여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향성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좋은 강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문을 좀 몇 개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그 질문을 하실 분들께서는 줌의 손들기 기능을 사용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채팅에 쳐주시면은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석경 님 그 마이크로 질문하시겠어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 알기 쉬운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33살 강석병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이고요. 아까 고학력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고학력 여성은 대부분 애초에 육아휴직이 자유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육아휴직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어린이집도 많이 확충이 돼 있는데 자발적으로 경단녀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남편 한 명의 소득으로 먹고 살만 하면은 왜 굳이 일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람이라면 남녀 구분 없이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늘리는 것은 저는 남녀 차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현행대로 1년에서 2년 사이면은 충분한 것 같은데 교수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 질문은 조금 특수한 계층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조금 나은, 그쵸? 뭐 남편이 잘 벌거나 아니면 쓸 수 있는. 근데 이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그 휴직 제도 자체보다 사실은 문화적인 그 압박감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아닌가 싶어요. 예컨대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부부라 그러면 부부가 공유하는 두 사람이 아니 뭐 아이들까지 키우면서 사는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한 그 문화적 선택 이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뭐 그 집안 어른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뭐가 되고 계속 그래가지고 조금 꼬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거는 뭐 학교 교육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라 그럴까 그 지금처럼 그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라기보다는 남성 여성 아니 뭐 우리 다 함께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그 시민 교육 그런 기회가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그 독일이
미국이나 북유럽 가보시면 그 시민 교육의 장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엘리트만 정치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그 토론의 장, 교육의 장이 무지무지 지역사회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냥 억지로 했던 게 반상회 같은 게 좀 있었고, 그건 수직적으로 위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명령 문화를 이렇게 하다라는 장치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그 질문이 답변이 옆으로 샜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정치 운동, 새로운 정치 운동의 그 하나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그 마이크로 세팅에서 이러한 종류의 그 국가 백년지 대계까지 계속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뭐 소주잔 앞에 놓고 술자리에서는 술 취해가지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정신 말짱할 때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가 조금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오늘처럼 이렇게 정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토론의 기회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시골 촌로들도 모여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줄날 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이슈는 사실은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5년, 10년 한다고 바뀔 문제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바뀌기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랑비 옷 젖듯이 온 국민이 그 공동 학습의 기회를 자꾸 가져가는 게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 중에 그 괜찮은 복지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민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의 특징이 그런 거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 남녀 그 고용 관련된 얘기를 주제를 먼저 질문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질문들을 진행을 할게요. 저한테 개인톡으로도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앞서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부분이 여성과 남성의 이제 그 고용의 차이로 발생되는 어떤 비효율성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문제 제기의 시작점이 그 문화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과거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의 사회가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젊은 청년들이 느꼈을 때는 과연 내가 가부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들이 굴리기 쉽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갈등 상황이 있어서, 남자애 같은 경우는 그냥 대꾸 소주 한잔 하면서 야 잘해보자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여자에 대해서는 뭔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또 강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사회 분위기죠. 그래서 문화적인 영향보다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풍족하지 않고 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에 유리한 남자가 더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 현상에 이제 그 시작점이 있지, 이게 가부장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접근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이제 시작할 때 지금 34분 들어와 계신데 여기 여성분 5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을 할 것이냐, 물론 여성들이 많이 이런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측면이 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례로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반반 무조건 홀수번은 여자한테 할당되도록 이제 마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하는 비율을 보면은 여성이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 말은 여성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는 관심도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관심도라는 것은 그
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집단적인 역량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많을수록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서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비효율을 낳게 되는 측면이 있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근을 낮은 여성 고용률은 경기 침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만약 그러니까 이게 가부장 문화가 아니고 그 경기 순환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이게 원인이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경기의 침체기에도 오히려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힘들어지는 비중이 남성, 여성 똑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에서 실직을 하게 되는 게 남성, 여성에서 비슷한 비율로 빠지는데, 예컨대 가부장 문화가 작동하는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쭉 빠집니다. 남성도 빠지는데 여성은 엄청나게 빠져요. 우리나라 IMF 때 그랬고, 우리나라 IMF 때 아예 그 노동시장 관리의 준칙 중에 하나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뭐 어떤 회사에 부부가 같이 그 고용되어 있으면 정리해고를 할 때 와이프 먼저 잘리는 게 준칙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는 상당히 작동을 합니다. 글쎄요, 이런 거는 그 구조적인 그 문화의 영향에 가깝지,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경기가 아무리 호황이 돼도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 20% 더 많이 하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뭐 경기 침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방금 이제 말씀 중에 지금 이방도 그렇고 여성들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뭐 아까 뭐 비례대표 얘기도 했고 뭐 그런데 좀 관심이 덜하지 않느냐? 네, 그거는 뭐 여성 전체의 책임이에요. 저는 오히려 여성운동,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전략적 패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회운동 그룹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지금 노조 조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노조 멤버십 비중 한 10%라고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10%. 자, 스웨덴이나 북유럽, 뭐 독일, 요즘에는 그 산업이 다변화되고 이러면서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6, 70%, 우리나라는 10%.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티오리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아살 교수가 노동시장을 진단한 내용이기도 한데, 내부자들 중심으로 사회운동, 노조운동이 굴러가게 되면 이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이고 뭐랄까 그 전투적인 노동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질 않아요. 왜? 노동시장 내에서도 승자들을 위한 노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성운동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패착을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장관 되고 뭐 비례대표 되고 뭐 이런 쪽에 가기 위한, 우리나라 저 시민운동도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그쪽 운동권 엘리트, 각종 사회 운동권 엘리트들을 그들만을 위한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뭐 그 여성 정치 지망생들이 남성들보다 적다? 자, 첫 번째, 기회가 적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는
만약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여성분들 특히, 뭐 이건 남성분들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도 표가 반이기 때문에, 표의 반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잡아야 됩니다. 그 여성 친화적인 발언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보는데, 자, 이게 되겠구나,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되겠구나 하고 여성 대중을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필요해요. 엘리트들만 모여가지고 밤낮 우리끼리 뭐 해보자, 뭐 다음 선거에 뭐 어쩌다가 운 좋아가지고 되는 세력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식으로 정치에서 내가 그냥 한 자리 하고 싶고 이런 거라면 라인을 타세요. 라인을. 이 어정쩡하게 새로 생기는 뭐 이런 거, 새로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기존 라인을 타라고. 그게 훨씬 더 승률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거냐. 제 반대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한민국이 뭐 복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로서도 혹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것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뭘 거냐? 뭘까요? 제일 중요한 화두가 뭘 것 같아요, 지금?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다른 그러니까 분들은? 하나씩. 아니 뭐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단어로.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지금 화두가 뭐예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당장 화두는 아니지만 다가올 세대는 어떤 응집된 집단으로서의 세대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이 중요시되는 게 화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존중받고 좀 다름이 관용되는, 그게 조금 더 화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그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예, 맞습니다. 개인은 조금 어감이 그렇고, 그렇죠? 그럼 지금 통합 나왔고 다양성 나왔고 또? 아니 뭐 각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채팅에 뭐 공정,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공정의 한 표. 통합이건 다양성이건 뭐건 그게 되기 위한 오히려 더 중요한 화두가 지금 공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권, 뭐 친문, 뭐 그쪽이 아니고 오히려 야권 혹은 뭐 다른 대안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공격 포인트 또한 공정이에요. 그걸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정이 뭐냐? 공정은, 저는 공정이란 단어 개념으로 책도 쓴 적이 있는데, 그 Fair Society라고 같이 공저를 한 적이 있는데, fairness, 공정함, 공정.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justice, 정의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fairness에 관한 책을 또 하나 냈더라고요. 제가 정의 얘기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정의 얘기 통하지 않는다. 그분하고도 디베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왜? 정의는 사람마다 다 갖고 있어요. 정말 극렬하게 전쟁이 날 정도로 부딪히는 세력도 이 정의와 이 정의는 각각 있어.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적인 관점에서 자기들 뭐 프래그마틱한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했고, 나중에 뭐 덕치 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지금 화두는 공정은 공정. 철학적으로는 정의가 더 아름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공정만큼 어마어마한 무기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내가 공정, 진짜 자기가 공정한 사람만 공정이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왜? 공정 갖고 잘못 얘기하다가 나중에 박살납니다. 너 공정 안 하네? 정의는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박살 안 나요. 박살나기 힘들어요. 왜? 달성 불가능한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선명성 투쟁만 하면 돼. 그 과정에 무슨 뭐 예컨대 저 통진당 계열의 옛날 무슨 지금 감옥 가 있는 이석기 뭐 등등, 아니 뭐 총을 만들고 뭐 별별 뭐를 해도 자기들이 외치는 그 이상적인 정의는 붕괴되지 않거든. 횡령을 해도 사기를 쳐도 뭐 도둑질을 해도 붕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안중근 의사가 우리한테는 영웅이죠. 나도 안 쉬고. 그쵸?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정의의 상이 다르거든. 근데 일본 사람 중에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리스펙트가 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감옥에 그때 뭐 옆에 있던, 왜? 이분이 얼마나 공명정대한 공정하게 사는 분인지를 몸소 실천하고 살았거든. 그걸 봤거든. 정의는 입으로 떠들기 쉽고 오히려 사기치기 쉬운 개념인데, 대신 정치권에서는 그거 가지고 잘 써먹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지만 지 혼자 대통령 되고 땡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컨셉은 제가 보기엔 공정인 것 같아요. 자, 통합이 위해서 서로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데 통합이 돼요? 그러면 공통의 정의를 창출할 수 있어요? 불가능. 공정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성? 그래, 너랑 나랑 달라. 쟤네랑 우리랑 달라. 하지만 쟤네는 쟤네가 그러니까 쟤네가 이건 양보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이런 걸 정하는 게 공정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고스톱 칠 때, 윷놀이 할 때 게임의 룰을 집안마다 정하잖아요. 그거 안 정하고 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막 치면서 바꿔, 룰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면 이거 불공정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집안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정의를 구분하자면, 공정은 현실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매니지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중도, 합리, 생활, 실용 이런 가치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들 고민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질문의 요지 자체는 이제 여성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고 남성의 삶도 우리 모두의 삶이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내부자들이 이 문화적인 접근법을 굉장히 분열의 접근법으로서 사용을 해버리는 것 때문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뭐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 이제 그 문화적 접근을 건강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들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로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강호님께서 질문해 주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소득에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면 선별적 복지로 현금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선별 작업 자체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런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1차는 선별로, 전 국민으로 보편으로 풀렸고 2차는 선별로 풀렸죠. 예, 정부가 너무 빤한 짓을 한 거죠. 여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를 앞두고는 아주 빤하게 보편 전 국민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뭐 재정 건전성 뭐 등등등에서 선별로 이미 돌아섰습니다. 뭐 답은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뭐가 맞는지를. 그러면 만약 그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2차는 왜 그럼 선별로 했을까요? 예, 뭐 그냥 그걸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경기 지역 화폐처럼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맞는 방식인지에 대해 궁금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어,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 관련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재명 지사랑 그때 한판 붙었던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필두로 해서 경기도에서 나온 한두 건 빼고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이게 제대로 분석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서나 논문 중에서 지역화폐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분이 있겠죠. 뭘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게 더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소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그 현금 복지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가고 사회 시스템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편적으로 가는 방향성이 맞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기본소득 주장 같은 것들이 무조건적 보편 지급 형태로 흘러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을지 뭐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건 저한테 묻기보다 정치권에서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동어반복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답은 있어요. 그죠? 지금 오늘 제가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 왔지만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많은 관료가 있고 답을 알고 있는 많은 학자,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제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둘인 것도 아니고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가 돼버립니다. 언제? 선거판에서. 선거판에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전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서울대 교수로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여러분 정도로 젊었어요. 어린 교수였어요. 교수가 딱 되고 나니까 설날이 됐는데 세뱃돈 주고 이러는 게 별로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그래서 조카들을 생각하면서 한 명 한 명한테 맞는 책을 골랐어요. 그림책은 더 비싸더라고요. 뭐 2만 원, 3만 원 하고 뭐 책을 샀어. 우리 조카들이 많아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책을 사서 설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배를 받았어요. 우리 조카들 세배 다 받으려면 한 몇 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첫 줄이 왔어. 책을 내가 하나씩 딱 줬어. 뭐라 그랬을까요, 조카들이? 세배하고 세뱃돈 누가 책 어딨냐고? 주면 뭐라? 응? 세뱃돈 어딨냐고? 응. 아니, 우리 조카들은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감사하다 그러고는 계속 서 있어. 왜? 지들이 아는 세뱃돈 비즈니스가 끝난 게 아니야. 자, 반면에 제 동생 녀석은 초딩들은 1,000원짜리 빳빳한 거 3장, 응? 중학생들은 뭐 5,000원짜리 빳빳한 거 하나, 고등학교 이상은 10,0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얼마 안 썼어, 토탈로. 걔는 인기를 끌고 저는 찬밥 됐습니다. 돈을 몇 배로 쓰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기를 끄는 거에는 현금이 최고예요. 그걸 정치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선거 나가면 집안이 망하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하는 판에 국민들이 현금복지 더 좋아할 텐데 현금복지로 하겠죠. 자, 이게 바로 선거 정치의 함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진짜 실용 정치, 무슨 뭐 플랫폼 정치, 무슨 뭐 플랫폼 정당, 무슨 여러 가지 새로운적인 대안적인 뭐 유럽적인 방식의 이런 거를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동네에서 생활 정치 학교, 뭐 시민 정치 학교 이런 거를 여세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세요. 동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평소에 다음 선거에선 깨질 수 있습니다. 5년, 10년 후에 세상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독일, 북유럽 성공한 정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물론 거기도 썩어 빠진 정치인들이 있고 포퓰리스트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정치 풍토가 마련이 되어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정치 엘리트들끼리 네트워킹하고 누구한테 눈도장 찍고 뭐 하고 자기 스펙 막 쌓고 이러다가 선거 때 와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려는 정치는 구태 정치입니다. 앞전 정치인들 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면 되려면 지금 당장 나올 수는 없어요. 오히려 당장 깨질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동네 안에서 사람들과 옳은 게 뭔지를 바닥부터 설득하고 듣고 바꾸고 나도 바뀌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런 게 숙성이 되고 쿠킹이 돼서 나중에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진짜 내공 있는 그런 정치가가 되는 것.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면 나라가 바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공부를 뭐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움직임의 방향성을 그런 쪽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뭐 우리 586 세대는 이제 꺼져야 돼요. 나는 69년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거든. 왜냐면 학생운동 시절에도 우리 때는 뭐 별로 이슈도 없었고 다 민주화가 된 다음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우린 끼워주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이제 우리는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나까지 이제 같이 날아가는 586 세대가 돼버렸는데 우리 지금 젊은 신진 세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선배로서의 희망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청년이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핵심 키워드로서 지금 접근 당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청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지, 어떤 사회보장 제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 말씀 주신 책 가지고 스터디도 했었는데 또 책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담론들이 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안상훈 교수님께서 저희가 다른 또 강연을 요청을 드리고 하면은 자주 이렇게 또 뵙고 저희들의 핵심적인 선생님으로서 좀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모두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만날 때는 네. 정의당부터 국민의힘까지 네. 쫙 다 청년들 초당적으로 연대해서 한번 모여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에는 감사드립니다, 맥주라도 교수님. 사줄 수 있게 코로나가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네, 교수님도 네, 건강 유의하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네.